젊은 청년들 2030 40대 초반 특히 2030 35세까지의 고용 문제예요. 고용이 이제 꼬그라졌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이고 거기에 주요 원인이 정년 연장에 대한 성과급. 정년 연장을 2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정년 연장의 폐해를 줄여야 돼요. 그걸 줄이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들은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리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고용 세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참 우리가 격세지감이라는 게 좌파들이 우리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좌파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다음 대한민국의 1대 99의 헬조선의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결국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청년들한테는 참 절망의 시대가 온 거예요. 뭐 청년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영업이라는 다 어렵다고 보지만 아무튼 이 소위 말하는 상승의 계다리가 사다리가 계다리라니 사다리가 거의 다 무너졌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난 총선 때도 청년 관련 공약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오늘 이렇게 청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기는 힘들게 일요일이라서 오늘 이렇게 청년 간담회 시간에서 자주 우리 청년분들하고 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뭐 어떤 형식이나 뭐 그런 걸 배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재민 부국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저 한상수 최고위원님은 지금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신데 아무튼 지금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시고 서울대 나온 사람 치고는 서울국대 나온 사람 치고는 좀 달라요. 좀 생각이 좀 상당히 다르게 조국하고는 참냐? 작년 전쟁이었죠 우리. 조국은 작년 후배인데 근데도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서 교육 현장에서 봤던 청년들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다음에 이성우 최고위원 이번에 이성우 최고위원 지금 몇이죠? 많은 그 다음에 진순정 청년 최고위원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 이런 우리 당에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그거 뭐라 그러나 낙방했다고 그러나? 네, 낙방이죠. 네. 낙선했다고? 낙선이죠. 이거 뭐 좋은 경험 네. 한 거지. 아침에 원고만 안 잊어먹었으면 됐을 텐데. 맞습니다. 난 어차피 그런 어떤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길도 청년들이 앞으로 당을 걸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이 생각보다 2030, 40까지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각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또 각자 사업 혹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우리 공화당이 뛰어넘어야 될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런 거죠. 오늘 뭐 제가 뭐 이런 제 얘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집회도 하고 우리 공화당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 청년들의 역할을 좀 저는 좀 바라고 있어요. 그 좌파들만 소위 말하는 이념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수 우파들도 이념과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그냥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탁심이 되게 많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의 의존도가 되게 높았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진로도 막혀버리고 저는 솔직히 뭐 지금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지금 청년들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말씀드립니다. 청년 공무원들 정년연장 쉽게 말하면 정년연장을 2년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은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 2년 연장하면은 임금으로 따지면은 일반 신입사원의 1.5배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을 2년간 연장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주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민주노총 출신, 그 다음에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한영애, 그 다음에 그 위원장 했던 홍익표, 뭐 한국노총 위원장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지방 논하고 같은 게 이런 정년 연장을 2년 하면 거기에 혜택권은 사실 50대 후반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문지방을 한번 건너는 제도를 그것을 반대할 수가 대단히 없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냥 국회에 통과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그 저성장 2% 지금은 뭐 2%도 안 되잖아요. 2% 성장이라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은 제로 성장이거든요. 제로 성장에서는 작은 정부, 그 다음에 그 긴축 재정, 과다한 포퓰리즘 정책에 도입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택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왔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거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공기관 95% 공기업과 공공기업 95%를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 이제 3,000명의 민간기업부터 1,000명의 민간기업까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탄핵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민주노총의 제1 요구사항이 성과급 폐지예요. 민주노총이 소위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직격탄을 받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그러고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성과급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청년들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의 그 사업의 그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2% 성장, 뭐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그러면은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다 제로 성장 단계인데 억지로 이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성과급 폐지해버리고 고용 2년 연장하고 하니까 청년에 들어오는 일자리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급을 도입을 해서 뭔가 청년의 일자리를 늘어야 된다. 그리고 한 20조에서 25조 정도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청년 일자리 이 세 개의 큰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를 푸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수의 25조 가까이를 이제 더 모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돈을 위해서 매년 25조 정도의 세수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재정 투자를 해서 재정 투입을 해서 이 세 가지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문재인 정권이 그때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그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에 협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다고 양대 노총하고. 그래서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권 그냥 3월 10일 날 불법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정신없을 때 그냥 선거 치러버리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도 대단히 불안했다. 인수위를 안 한 이유는 그 정권 잡고 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권력 기관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터지니까 이제 17만 8천 명의 그 공무원 정원을 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 독일, 일본, 독일은 지금 한 7,500만, 일본은 한 1억, 그게 우리 인구의 독일은 1.5배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은 2배 정도. 비교했을 때 공무원비가 적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은 필요해요, 더 정원이.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10,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17만 8천 명을 갑자기 늘리겠다고 공지를 하고, 공무원은 서비스 업종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생산, 기업, 혹은 지금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내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국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공공서비스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인원 증가를 공무원 17만 8천 명 정도 전부 다 요즘 뭐 노량진 혹은 뭐 각 도시마다 공무원 채용 붐이 일어났잖아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면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330조 들어갑니다. 330조.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600조, 이번에 추경 다 합쳐서 75조. 이래가지고 600조 이제 넘는데, 반이 넘는 거죠. 전체 예산. 330조면은 쉽게 예산하면은 한 가구당, 이번에 뭐 선거 전에 중국 폐렴 대책 돈이라 해가지고 한 가구당 100만원 주자, 200만원 주자, 이런 얘기들. 미통당의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선거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황교안이나 김종인 씨가 이 소위 좌파들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는 이 신케인즈 이론을 도입했는 이 좌파들의 이론을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쪽에 100만원 준다니까 우리는 200만원 준다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정책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그게 옳은 정책이었구나. 왜? 이 사람들은 100만원 준다는데 100만원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 우리 공화당은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 100만원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 국민한테 100만원 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총선을 가까이 두고 그래 주는 것은 이거는 금권 선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직격탄을 맞은 지역,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그 자영업자라든지 소매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숙박업소 혹은 그 택시, 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걸 전 국민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우파 정당, 보수 우파 정당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분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소위 우파가 좀 힘이 약해지고 하면은 소위 타협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론자들이 막 이러면은 이렇게 타협해서 가자, 저렇게 타협해서 가자 하면은 이제 보수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정책 자체가 보수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통당 보수란 표현을 쓰지 말죠. 오늘 이승만 대통령 거기에 미통당 국회의원들 많이 왔던데, 결국 그들도 결국은 추모를 하긴 하는데, 그 당의 일부, 그것도 최고위원까지 하고 비대위원장까지 통합되기 전에 저쪽에서 뭐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진 내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이제 내려버리자. 그러면은 보수를 지향하고, 지금 보수를 지향하면서 표를 달라고 했던 미통당의 누군가는 저 사람 출당 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거 용기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통당은 이미 대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 이런 대세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의 역사,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쭉 내려오는 이 역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내리는데 뭐 명분은 그래 다 할 거예요. 이제 언젠가 사진 내릴 거라. 명분을 뭐라 하냐? 권위주의 시대에 붙었던 사진들을 이제 좀 내자 이런 명분을 하지만은 속내는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분을 지워버리자 하는 생각이 있다 분명히. 그렇지 않고는 그 당에서 그렇게 사선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 당원이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명조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조차도 없다는 것은 이미 미통당은 이제 보수의 가치, 보수가 가야 될 길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꽉 막혀버린 이 공무원 느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느린 한 330조 들어가면서 느린 거예요. 330조는 뭐 여러분들 평균 공무원 임기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17만 8천 명이 되었어. 두 번째는 고용세습 문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이 정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확 늘어났어. 확 늘어.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늘어난 거로 박근혜 대통령 예고를 얻어먹으면서까지 131개의 고용세습 기업 중에서 한 110개 정도를 고용세습 금지를 시켰다. 그래서 한 21개 정도만 고용세습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31개 플러스 알파. 그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에 있었던 그런 고용세습 기업에 131개 플러스 알파까지 가버렸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 야당이라는 데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청년의 고용세습 문제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지. 거기서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고용세습은 뭡니까? 공정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민주노총의 노조 간부 자식이 혹은 그 아버지가 불의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것을 고용을 세습해야 되고 그런 자식들이 특혜를 받아서 그걸 가야 되느냐. 특혜를 가장 문제시 있다고 얘기했던 정권이 이 공정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번에 인천공항공사 그죠? 가가지고 제가 네이밍한 거는 문재인 정규직이죠. 문재인 정규직. 문재인 씨 갔을 때 나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은 정규직.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이것은 나라가 이게 뭐 미쳐가도 대단히 많이 미쳐가는데도 뭐가 미쳤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뭐가 미친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은 조국 문제를 저렇게 백선엽 장군을 소위 이제 100세대 신분.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처음에 창당하기 전에 첫 집회를 가졌던 데가 계룡산, 그 다음에 다부동 전투. 워낙 거기에서 이 치열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살아났고, 거기에 수많은 학도군들이 포항, 경북, 대구 이쪽 지역의 학도병들이 대거 참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친일의 프레임을 세워서 친일의 프레임을 세워서 정확한 증거도 없는 전투에서의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을 우리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영웅을 그렇게 국립묘지 못 가게 하고 대전현충원 가는 것도 반대하고 결국은 그 하소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밀리면은 바로 그 다음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그들은 집요하게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웠잖아요. 보수 정권 때 싸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야. 여기는 아무나 지도자야.
아무나 지도자야. 조금만 하면은 뭐 지도자야. 민경욱 대통령 놈도 있고 지도자. 그게 보수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장 이념 투쟁이 졌어요. 저는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4+1 체제, 지난 연말 4+1 체제 하면서 야당 물먹이고 좌파들끼리, 뭐 야당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좌파당이지. 새빨간당들. 좌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산 통과시켜버리고 법안 통과시켜버리고 강제를 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대통령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해서. 왜? 국회라는 것은 대의기구에서 행정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게 국회고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게 국회인데 그것을 내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회하고 권력기관하고 짬짬이하라는 거랑 똑같다고. 거기서부터 작년에 그때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각제 연동형 비례대표 그 다음에 공수처법 반대투쟁 제가 36일간 국회에서 할 때 근데 미통당 국회의원들을 했어. 이거 끝나면 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좋은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108개 텐트 쳐. 그때 108명 아니야. 근데 내 텐트까지 109개. 막 그래 110개 무소속까지 110개 텐트 치고 죽어나가자. 황교안 좋은 집 죽어나가자 그냥. 그날부터 단식했어. 내 사람 죽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데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법이고 악법이고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저 사람들이 도둑놈이라 하면서 지도 도둑질을 전만은 큰 도둑놈이고 우리는 작은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정말 나쁘다고 그때 이인영 그 당시 원내대표 나보고 조선배는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 최고의 혜택을 본 당인데 왜 조선배 반대하냐고. 그걸 내가 했어. 야, 너 당신도 몰라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는 거 아니지 않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미래통합당 연동형 비례대표 꼼수정당 만든다. 그러고 오른쪽 보수정당은 한 30개 생긴다. 좌파 너는 한 개 더 생길까 말까다. 근데 쫙하게 예측한 거야. 그러면은 우파는 다 푸전대 끝난다. 우리 공화당도 거기 입술려 죽는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반대했느냐? 결국은 보수는 지팔 흔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당한 정당 같으면 그렇게 반대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꼼수 정당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이번에 이겼어요. 그거부터 꼼수 정치였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중국 폐렴 지원금 그것도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에 우리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자.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쪽에서 200만원 300만원 준다는 사람은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지 옆에서 떠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을 열어줬다니까. 포퓰리즘적인. 그래서 꼬꾸라져 본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돌아와가지고 김종인이라는 사람 지금 오늘도 내가 있는데 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뭐 좋아 저렇게 해서 우리 당에서 개별적인 참여하는 게 그 이전에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명확하게 이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면 다 죽는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프레임에 갇히는 게 뭐예요? 탄핵은 잘못된 게 아니고 탄핵은 잘했다는 프레임도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탄핵은 잘했다는 프레임도 있고 잘못했다는 프레임이 있는데
자, 이 두 프레임이 갇힐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탄핵의 진실이 뭔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보수 표는 우리가 적게 받았지만 일부 사람 탄핵 쪽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자.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탄핵의 강 건너다 다 빠져 죽는다 그랬어. 다 빠져 죽는데 제 표현은 뭐야? 두 놈, 유성민하고 김무성만 구명조끼 군같은 구명조끼 입고 있었어. 구명조끼. 다른 사람 다 빠져 죽었는데 지만 둘이 출마 안 한다 하고 구명조끼 딱 입고 살았어. 그러고 자기들의 개파 36명을 국회로 내보냈어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먼저 이 선거의 참패에 대한 우리 공화당은 참패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지금도 새롭게 변화하자 개혁하자 하고 가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참패했잖아. 다 이번 선거는 압승할 거라 했는데 2달 사이에 다 말아먹잖아. 결국 뭐 말아먹은 게 뭐예요? 탄핵의 강을 건너고 중도론자, 소위 말 내각제 세력들이 말아먹은 거예요. 김영호 그렇지, 박영준 그렇지, 이석영 그렇지, 지금 뭐 김세연도 마찬가지예요. 김무성, 유성민 다 그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팔아먹었어.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러고 슬슬 부정선거 문제로 완전 매몰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임론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선거 끝나고 며칠 있다가 김무성이 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멀쩡한 죄 없는 대통령을 등기에다 칼 꽂고 대통령 죽인 놈이 무슨 킹메이커 역할을 합니까? 그거 하면서 하는 말이 태극기 다 죽었잖아 봐라. 그 사람들 떠들기만 떠들지. 물론 표를 적게 받은 죄는 있어. 그런데 김무성이 얘기한 대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김무성이 고개 쳐들고 그렇게 지가 잘났다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 거짓말 해가면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들아, 내가 수도 없이 기자회견하고 수도 없이 어청에서 얘기하고 수도 없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반대 냈는데도 그거는 다 잊어먹고 봐라 좋은지 봐라 저 떠들다는데 다 안 죽었겠나. 그런 거야. 그게 어떤 정치인지 거짓말 정치라는 거야. 국민을 그래 속이면 된다는 그런 엄청난 소위 말하는 잘못된 만용을 가지고 있는 만용, 용기가 잘못된 만용, 거짓 용기를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탄핵 지금을 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오늘 임복일 선생 얘기했대로 나라가 다 망이고 우리가 다 공범이다 얘기하는. 우리가 나라 망하는데 다 공범이다. 우리까지 공범이다. 공범이지 막지 못했는 공범인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구도로서 김무성, 유성민이 알았으면 이거 탄핵 안 돼요. 탄핵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거 하니까 야 탄핵 안 됐으면 청와대가 불이 타고 말이야 난리가. 그거는 너가 가정한 거지. 겁을 묻고 가정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 같은 데가 하나 있었으면 대통령 탄핵 그냥 놔뒀겠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역사가 지금 나는 막 우리 공화당이 뭐야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이 제가 독재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그 독재를 뛰어넘은 거 제가 암흑의 시대라고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악과 선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입으로 나불나불 해도요 그것들은 거짓이야. 근본적으로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정권이 들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 어떤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좌파 독재를 넘어서 이제는 암흑의 시대로 갔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선거 악의 상황이 됐다. 왜? 악들은 저가 암만 잘못해도 악이라 생각 안 해. 박원순이가 무슨 지랄을 해도 그거는 덮고 넘어가면 되겠지. 조국이가 국민들 분노를 그래하고 국민들이 막 저게 뭐야? 정경심은 뭐고 조국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언론방송 좌파 언론방송 장악해가지고 아니 조국이도 불쌍하대 뭐 그게 아니고 뭐 윤미향이가 나는 윤미향이가 그냥 있어가 국회의원 배치 달면 되느냐는 거야. 도대체 그
그 도대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다 밝혀주고 그렇게 좌파들이 잘하는 거죠. 법으로 가봐야 한다는 거야. 아니 법으로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식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윤미향이 쩔쩔쩔쩔 매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싹 고개 들고 국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땡 윤미향 사건 끝났습니다. 조국이 문제 쫙 가다가 추미애 딱 들어가니까 조국 사건도 끝났어요. 윤석열이 이제 힘없어요. 추미애는 또 갑자기 왜 저렇게 칼을 들고 저하고 뭐 국회 있을 때 노동개혁 같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정치 인생 다 끝났다가 살았잖아. 삼보 일배한다고 막 했잖아요. 추미애는 대통령의 꿈이 있는 거야, 대통령의. 저들 좌파들의 속에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는데 호남 후보 필패론이 있어요. 호남 후보를 내면은 선거 때까지는 이기다가 선거 당일날 다 뒤집어진다. 이런 호남 후보 필패론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이재명이 죽었다 살아가지고 이재명이 죄가 있다 없다 있지. 죄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그거의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재명이 요새 얘기하는 게 이재명이 떠는 20%까지 뜨는 게 영남 후보라는 거야. 이재명이 영남 후보라는 거야. 이재명이 어디지? 분당. 네, 청주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상주인가? 고향. 아니 경북 상주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안동 상주 그 근방이야. 갑자기 아이고 뭐 TK 하고 있어. 야, 그 이제 호남 필패론에 추미애가 화들짝 놀란 거야. 왜 하더니 자기가 TK인데 저 대구인데 호남 필패론을 얻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소위 말하는 친문에 그 계보로 따지면 친 BJ지. 맞습니다. 추미애는. 그런데 자기는 뭐 친문만 잘 잡으면은 영남 후보로서 좌파들 후보로 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이유 없는 무덤 없다듯이 이유 없는 행위가 없습니다. 안쪽을 잘 쳐다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이유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 젊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앞장 좀 서야 된다.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 돼. 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혼자 싸워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 집회 끝나고 나면 서로 다 아프요. 좀 모여라 이래.